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아시아로 갑니다. 바로 여기 있는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에게도 당연히 제국주의 국가들이 진출을 해오겠죠. 그럴 때 이 중국, 한국, 일본이 항구를 어떻게 열 개자죠? 항구를 열고 근대화 운동을 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중국부터 볼까요? 우리 중국 어디까지 공부했더라? 바로 여기 명청에서 청나라까지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유럽이랑 무역을 이제 해 나갔는데요. 그때 청나라가 갑이었어요.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예의를 갖춰서 무역해라 막 이랬고요. 어느 정도로 청나라가 갑질을 했냐면 외국 상인들은 항구를 딱 하나만 열어줘요. 그래서 광저우 항구에서만 청나라로부터 허락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무역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이 무역에서 답답해했죠. 좀 더 자유로운 무역을 원했던 거죠. 특히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을 보면요. 청나라에서 영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우리 기억나죠? 바로 차, 비단, 도자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사가면서 사실 모직물을 파는데 모직물은 잘 안 팔려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사가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차, 비단, 도자기에 대한 돈. 그런데 그 당시 돈은 은이었어요. 그래서 은이 자꾸 영국에서 청나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영국이 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네의 은이 자꾸 청나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한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를 끌어들여서 인도에게 청나라의 아편을 팔아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아편을 팔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아편을 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 비단, 도자기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청나라는 아편으로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인도에게 내는 게 아니라 영국에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 이제는 청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인도산 아편을 팔아서 영국은 그렇게 적자를 없앴고 그러면서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영국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아편이요. 여러분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 아편 중독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편은 요 양귀비라는 꽃에서 나온 물질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굳히면 요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담배처럼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면 막 정신이 해롱해롱해지고 한마디로 중독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 아편 때문에 아편 중독자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은이 자꾸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거기다가 아편 중독자까지 생겨서 지금 청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요 광저우항에서 청나라의 관리가요 이 아편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영국이 이제 팔려고 보낸 그 아편을 다 몰수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게 돈이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영국 의회에서는 군함을 보내서 우리 영국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즉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을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그렇죠. 마약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될 전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아편 전쟁은요. 이렇게 영국과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포로 무장한 증기선, 바로 영국의 이런 배와 나무로 만든 돛배, 아직 근대화가 덜 되어 돛배밖에 가지지 못한 청나라의 전투. 이건 뭐 사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영국과 청 사이에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격을 막 하잖아요. 거기서 청나라가 엄청 깨진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 난징에서 난징 조약이 영국과 청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 난징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청나라 그동안 한 개 항구만 개항하면서 갑질했잖아요. 그런데 5개 항구를 열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5가지 항구를 엽니다. 그리고 영국에게 배상금 을 지불해라. 니네가 아편 다 그래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홍콩. 바로 홍콩 어디 찾으셨나요? 여기 있는 원래 중국 땅이었던 청나라 땅이었던 홍콩을 영국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역에서 갑질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은요. 아편 전쟁의 결과로 맺게 된 거고 결국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한 조약.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영국에게만 좋은 그런 조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홍콩이 영국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홍콩이 누구 건가요? 예, 다시 중국의 땅이 됐습니다. 150년 동안 영국이 갖고 있다가 다시 중국의 땅으로, 그래서 지금은 현재 중국의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편전쟁 한 번 하고서요, 영국은 뭔가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청나라에게서 덜 얻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필요하겠죠, 핑계가. 그래서 그때 영국의 무역선 이름이 에로호인데요. 이 배가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이걸 단속하다가 무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배에 그 걸려있는 영국 국기를 청나라 관리들이 내려버려요. 그리고 영국 선원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에로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로우 사건을 핑계로 또 한 번 그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친구를 데려옵니다. 프랑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청나라를 한 번 더 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베이징을 점령하고 또 조약을 강요하는데 바로 이런 조약, 낸싱 조약 다음에 이런 조약들이 바로 2차 아편전쟁으로 맺어진 전쟁이죠. 맺어진 조약이죠. 그래서 이때 영프 연합군이 막 베이징에 있는 궁전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더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항구를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청나라에서 크리스트교를 선교하는 것을 허락해라. 그래서 청나라가 네네 알겠습니다 라고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편전쟁 2번을 거치면서 청나라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 잘 나가던 청나라의 영광을 이제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청나라에게 남긴 것 바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중국이 최고라는 중화 사상이 붕괴되고요. 이제 청나라도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에 입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놈들은 뭔데 저렇게 세지? 라고 하면서 서양의 우세한 무기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청나라가 이렇게 당하는 걸 봤어요. 와, 장난 아니네, 서양 애들. 그러면 뭔가 그렇게 똑같이 버티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배가 일본 항구로 찾아와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항구를 열어라, 문을 열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일본은 막지 않고 그냥 바로 네네네 하면서 나라 문을 엽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고 결국 항구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전쟁도 없이 그냥 미국의 강요에 예예예 하면서 나라 문을 열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불만도 많았죠. 그래서 일본인이 그린 이 미국의 페리제도, 그래서 굉장히 사악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어쨌든 일본은 미국에게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자, 한국은요. 한국은 원래 흥선대원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서양과의 통상이 무역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영원히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로 어느 나라의 접근에, 맞아요, 일본. 바로 일본이 미국에게 문을 연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라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 문을 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나라가 결국 다 개항을 했습니다. 나라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그때 한중일이 어떻게 근대화 운동을 해 나갔는지 볼까요? 자, 중국은요, 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데 사실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운동 한번 볼게요. 먼저 이름부터.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은 말 그대로 천국을 만들려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적인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운동이고요. 양무 운동은 서양 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무, 바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무기만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약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변법자강 운동은 무기뿐만 아니라 바로 법까지, 즉 제도까지 다 변화시키자. 라고 했던 그런 운동. 그래서 강하게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운동, 제도까지 바꾸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이것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은 뭔가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은 무슨 주장을 했을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혁명입니다. 마지막 신의 혁명은 신의 년에 일어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5개의 사건을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청나라 말 중국 농민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바로 특히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에 막 배상금을 엄청 물게 되면서 세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더더욱 힘들었죠. 게다가 옛날 지금이나 또 부자들만 막 토지를 가지고 이러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홍수전이라는 사람의 이미 신의 계시를 받고 뭔가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바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만주족의 타락한 청나라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우리 중국의 오리지널 한족의 국가,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아무도 힘들지 않은 그런 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홍수전이 일으킨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그러면 홍수전이 얘기하는 지상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토지는 모두 똑같이 나눠가져요.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똑같이 천국이죠. 그리고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변발, 아편 이런 거 다 금지 이런 거 없는 세상. 그리고 나쁜 풍습, 바로 전족이라는 풍습을 없애겠다. 전족이 뭐냐면요, 여러분 족이 발이잖아요. 바로 발을 어떻게 하는 풍습이 중국에 있었냐? 특히 여자, 남자는 없어요. 여자에게만 전족의 풍습이 있어서 발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발을 작게 만들어서 작은 신발 아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뼈가 휘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에 그동안 있던 전족이라는 풍습이었는데 이런 나쁜 풍습을 없애겠다라고 태평천국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나라, 바로 천국 같은 이상국가의 모습이었고 농민층은 이 홍수전의 주장에 너무나도 큰 환호를 보내죠. 그래서 태평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 태평천국 운동은 그 태평천국 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청정부에 반대해서 막 반란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평천국 군이요 정말로 이만큼을 중국에서 차지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난징을 수도로, 난징을 점령하고, 여기 홍수전이에요. 그래서 홍수전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간이 평등해? 똑같이 나누자고? 이거 안 돼! 라고 하면서 태평천국군을 없애버려라! 라고 이 운동을 진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거기다가 서양 군대까지 태평천국 운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태평천국군은 진압되면서 이 운동은 결국 천국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이제 진압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야,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이런 걸 겪어보니까 이게 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서양의 것, 서양의 기술이 짱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서양의 과학기술, 즉 서양의 무기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부자가 됩시다, 강해집시다 라고 하는 양무운동이죠. 그래서 양무운동은 뭐 딱 어떤 운동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꾸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공장이 세워지고 조선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양식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식 해군, 뭐 총을 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보고 배워와라. 그래서 유학생을 파견해서 배워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뭔가 서양의 무기,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말기 총을 든 병사가 양무운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양무운동은 성공이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배층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양식 무기를 도입합시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우리 정원이나 짓자라고 하는 지배층. 그다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전통을 유지하면서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양무운동을 막 하고 있을 쯤에 전쟁이 터지거든요. 또 바로 그 전쟁이 뭐냐면 청나라가 일본이랑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청나라가 져요. 패배해요. 그러니까 와, 양무운동 해도 안 되네. 결국 양무운동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뭐 양무운동으로 서양 기술을 받아들였는데도 결국 일본한테 진 거죠. 그래서 양무운동은 결국 실패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요 강요해라는 지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우리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 청나라를. 그런데 우리 나약한 중국은 잠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럼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어야 되냐? 바로 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이 아니라 바로 제도,
법까지 바꾸자. 모든 서양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정치 제도까지 다 바꾸자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요. 이미 그 청나라보다 늦게 문을 열었지만 결국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법까지 다 서양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다 바꾸자. 그게 바로 세 번째 운동. 법까지, 제도까지 다 서양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운동.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캉류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의회를 만들고 서양식의 영국 같은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입헌군주제 왕이 있지만 헌법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정치하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로 서양식의 입헌군주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청나라의 실세는 이 사람이었어요. 바로 서태후, 이 광서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아 나는 그 개혁 싫어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서태후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머니의 쿠데타로 이 변법 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해도 청나라 잘 안 되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은 계속됩니다. 여기 보면 청나라는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한 나라가 다 차지하지 않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이 막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침략이 계속되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죠. 청나라를 막 서양 강대국들이 나눠 가지는 상황.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의화단이라는 비밀 조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우리는 청나라와 함께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크리스트교를 몰아내자. 우리는 서양이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것을 다 부셔버리자. 아까 양무운동이나 변법자강운동은 받아들이지 않은 운동인데 이 운동은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인 거죠. 그게 바로 의화단 운동. 그래서 의화단은요. 그런 것들 다 공격합니다. 바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 그 다음에 서양이 만든 교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막 공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와서 만든 철도, 기찻길 다 뽑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를 뽑아내고 막 이러면서 십자가 막 다 화살 꽂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에 반대하는 운동, 이게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서태후,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 청나라 실세였던 서태후는 그걸 막 응원했죠. 그런데요, 서양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8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 의화단을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양 군대가 의화단을 진압하러 들어와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처형을 하면서 결국 의화단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의화단 운동의 결과 청나라는 배상금을 오히려 서양 애들에게 주게 되고 외국 군대가 중국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게 돼요. 야, 우리 너무 위험했어. 그러니까 외국 군대, 서양 군대가 중국에 머무르는 걸 허락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중국은 서양의 꼭두가시 서태후가요. 지금 이 서양 언니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운동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청나라 마지막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혁명의 주인공은요. 이 사람 중요해요.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바로 청을 무너뜨려야 중국이 산다. 그러려면 혁명을 하자. 그래서 우리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순원은 공화국을 만드는 방법으로 민자로 시작하는 3가지 민족, 바로 우리 한족을 다시 일으키자. 그리고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 그래서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삼민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가요, 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 철도를 다 나라가 가져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바로 여기 우창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혁명의 불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점점점 여러 곳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호응, 정말 이 초록색 모든 지역에서 다 호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린 청으로부터 독립할래. 결국 이만큼의 땅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혁명이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순원이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바로 중화민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원,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중화민국. 그래서 뭔가 청나라를 이제 청나라에 반대해서 혁명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1911년인데 그 11년이 신해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나라가 결국 이제 없어지고 중화민국이 만들어지는 혁명을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해혁명은 요 난징을 수도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표는 순원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가 아직도 청나라인 거죠. 청나라가 완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원이요, 바로 이 사람,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 여기를 무너뜨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화민국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무너지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청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가 무너지고 청이 멸망되면서 중국의 황제 통치는 이제 끝나고 바로 중화민국, 민주공화정. 뭔지 알죠? 왕이나 황제가 없는 그런 공화정이 시작된 건데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바로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순원이 이 사람에게 권력을 양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결국 나 황제 할래. 그래가지고 다시 황제가 돼요. 그래서 중화민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신의 혁명으로 결국 중국은 청나라가 무너지고 바로 민주공화정 중화민국이 시작됐다. 근데 뭐 그게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본으로 가요. 일본. 자, 일본은 아까 누구에게 나라 문을 열었다? 미국에게 처음 나라 문을 열고 이제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나라 문을 연 거에 대해서, 굴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 정부의 권력을 뺏겠다. 그러면 그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일본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하늘의 황제라고 해서 일본은 천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권력을 뺏고 그걸 천황에게 다 넘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 천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개혁이 추진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메이지 천황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개혁.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은 정말 한 방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모든 것이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볼까요? 정말로요. 이렇게 신분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으로 이렇게 서양 옷을 입은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서양식 교육이 시작되고요. 막 보고 배워라. 그래서 서양에 막 사절단을 보내게 되고 이거 보세요. 서양의 것들이 들어왔죠. 전차가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등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기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으로 생긴 변화들이죠. 그래서 서양 문물과 기술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에 확 들어오게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메이지 유신은 기술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양처럼 의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일본은 이때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국이 되는 거죠. 왕이 천황이죠? 천황이 있지만 그 천황이 헌법에 따라 그런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국이 만들어진 거죠. 완전 서양식의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황이거든요. 그래서 천황이 이렇게 서양식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아까 청나라는 뭐 이런저런 운동을 해도 결국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은 한 방에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요. 청일전쟁. 그리고 러시아랑도 전쟁을 해서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러시아를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결국 이들이 이렇게 전쟁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한반도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을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국 볼까요? 한국도 아까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 문을 연 다음에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건 쿠데타가 일어나서 뭔가 나라를 바꿔보고자 했지만 3일 만에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전봉준, 네,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건 일본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화 운동 등을 계속 했지만 결국 그 여러 나라들의 침략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본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결국 이 대한제국, 우리의 한국을 강제로 병합, 바로 자기네 나라와 합치게 되면서 이제 경복궁에는, 우리의 궁궐 경복궁에는 이렇게 일본의 국기가 걸리게 된 거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는 의병, 의로운 병사, 의로운 군인들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싸우기보다는 먼저 실력을 키우자라는 계몽운동, 그래서 뭔가 깨우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우리는 35년간 식민 지배를 당해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나라 문을 어떻게 열었고 어떻게 근대화 운동을 했고 그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